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미중 안보 경쟁과 한국의 전략입니다. 이번 세션은 간단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사회를 맡아주실 동아시아 연구원 하영선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중 동아시아연구원 EAI와 매경미디어그룹 MBN이 공동 주최하는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라는 제목으로 첫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세션은 주로 안보 분야를 저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참석자를 소개드리기 전에 아주 간략한 이 전체 모임 또는 세션의 의미를 좀 짚고 그다음 소중한 시간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웨비나가 많아져서 사실은 엄청난 회의의 홍수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테마도 무수히 많은 회의가 사실상 국제 및 국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AI와 MBN이 또 하나의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에는 제가 보기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중진국 외교라고 하는 테마는 어쩌면 21세기 100년 국가 대운이 걸린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저희가 회의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100년의 국가 운이 걸려 있는데 의외로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분열되어 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19세기 수준의 국론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결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다보고 처방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수많은 회의가 각자 자기 편향적으로 문제들을 다뤄왔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 잘 아시다시피 이 포스트 코로나 세계 질서 속에서 미중이 주도해왔던 아태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서 재건축의 문제가 격렬하게 토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은 굉장히 좁은 남북한 시각이나 또는 한미, 한중, 한일이라는 양자적인 수준에 실제 재건축은 대단히 복합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같이 보면 진행되면 우리는 아마 분양을 얻을 공간도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두 번째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년이 2020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대세는 2050 스터디로 넘어갔습니다. 2050년의 세계 질서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2050년을 바라보면서 2020년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한 번의 회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것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제는 두 분 선생님이 맡아주시겠는데 하나는 한동대학의 교수로 계신 박원건 교수, 두 번째는 이해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이면서 서울대학 교수인 전재성 교수입니다. 제가 평생 학계에 있은 사람으로서 현실주의나 이상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조금 전에 걸린 이것은 당파적인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대운이 걸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제가 사전에 그 요약문을 읽어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웨비나 수준에서는 한 발 앞서 있는 발제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의 백미는 사실은 발제문보다는 아마 두 분 의원들이 더 중요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회의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론 대분열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여당과 야당에서 이 문제를 오래 함께 고민해 오신 대표 되시는 두 분 선생님을, 두 분 의원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의원을 모셨습니다. 따로 긴 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삼선 의원이시고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고 EAI 회의 때도 여러 번 저희하고 같이 토론을 해주셔서 이미 저희의 숨은 평가에 의해서 꼭 좀 와주십사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그 외교부에 평생 계셨던 조태웅 의원을 모셨습니다. 초선이기 시기긴 합니다만은 이 주제에 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두 분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실은 저는 발제 없이 바로 토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 고급 발제문을 준비한 두 분을 위해서 굉장히 긴 발제문입니다만 최대한 10분 정도로, 또 두 분 토론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두 의원이 참석하시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진행되는 웨비나나 또는 정부 당국이나 언론이 어디가 잘못 보고 있냐, 어디가 비어 있는가, 이런 것의 키 포인트만 조금 각각 10분씩 해주시고, 토론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발제와 같이 우선 10분씩 그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3세션이 지금 이 웨비나를 왜곡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지켜달라고 주최 측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컨대는 10분에서 40분 쓰고, 가능하면은 아주 짧은 세컨드 라운드를 좀 하고 플로어를 오픈해서 어떻게 되든 3시 10분까지는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건 교수부터 10분 되면 요즘 유행하듯이 자동적으로 마이크가 꺼진다고 생각하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도 하고 뭐 그 꼭 시간의 제약이 아니더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좀 미국이 과연 미중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그 덩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오늘의 주제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뭐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인데 뭐 제 발제문에도 첫 주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과연 트럼프의 미국이냐, 미국의 트럼프냐. 이제 그 의미는 트럼프라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이미 이전 같지 않은 변화된 상황에서 공교롭게 또 트럼프라는 인물이 길목에 서서 미국을 더 빠르게 변화시키느냐. 이제 그 논쟁이 처음에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는 이 논쟁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 의미는 미국의 트럼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고 그 변화라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세계 경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 못한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은 아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거칠게 이제 그렇게 미국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동맹국가 우호국의 책임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라는 인물의 등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큰 틀에서 미국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곧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뭐 설사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아니면 바이든이 되던 이 미국의 큰 변화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뭐 저의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 미국이 1945년 이후부터 추구해왔던 이런 국제 질서에 대해서 다른 세계 질서를 인류 운명 공동체론 1대1로라는 그런 개념과 전략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미국에 대한 큰 도전이다라는 게 미국의 첫 번째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는 체제 경쟁 측면도 있죠.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뭔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 그 마지막으로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 구축해놓은 질서를 타파하는 수정주의적, 현상 타파적인 모습을 중국이 갖고 있다. 그것을 뭐 키신저 장관 같은 분은 중국의 귀환이다,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의 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미국을 대표하는 학술지, 주류 학술지 Foreign Affairs에서 이 논쟁이 한참 진행이 됐고 결론적으로 미국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근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충격을 덜하면서 전환시킬 수 있느냐에 지금 전반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이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장기로 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 한 세대, 더는 100년 정도까지의 지난한 그런 경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 이런 인식은 더 강화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작은 역시 오바마 행정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바마 행정부가 보여준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은 뭐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만 retrenchment라고 축소죠. 그리고 선택적 개입. 미국이 세계의 모든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활적 이해에 대한 부분만 개입하겠다. 그래서 중동에서 철수하겠다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데 결국 하지는 못했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큰 틀에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국 우선주의라는 그런 구호를 갖고 와서 훨씬 거칠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미국의 양 행정부의 그 정책 대전략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뭐 대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과연 그런 바이든과 트럼프 다음 주에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이 한반도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일정 차이가 분명히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른바 전통적인 비핵화의 조치들을 선호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차 토론 때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의 핵심은 실무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정상회담을 하겠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그런 협상 능력을 믿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 탑다운 방식, 북한식 표현을 쓴다면 순회회동을 통한 그런 돌파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중정책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 다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 정강정책 2020을 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중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바이든 둘 다 강력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이 미국의 내부의 여론이죠.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퓨 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73%의 미국인이 중국을 비호감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이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호감도가 낮아진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정치권, 학계 그리고 미국 대중 국민이 같은 방향을 지속하고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굉장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 와중에서 도대체 가장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좀 암울한 전망인데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여러 어려움들은 충분히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그 어려움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더 한반도에서 그것이 투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러니까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고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중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이 이 한반도에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발표문에도 적어놨습니다만 미중 갈등과 남북 군비 통제의 문제입니다.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이 지역에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첨단 무기를 배치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 점점 공세적인 그런 군사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과연 이 지역의 남북 간의 군비 통제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9.19 군사합의가 나름대로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만 두 가지의 큰 장애물에 부딪혔다라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역시 북한 비핵화죠. 핵 문제 해결 없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말씀드린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영내에서 심각해진 이런 군비 경쟁 차원에서 남북만이 그런 군축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백과장명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 판단에는 몇 가지 원칙을 역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한반도, 한국을 이만큼 평화를 갖고 오고 번영을 갖고 오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이 첫 번째 원칙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방된 세계와 법치에 기반한 다자주의,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미중 간에 나름대로의 균형을 갖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미국과 중국이 갈등은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로 간의 명분과 규범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한국이 같이 움직인다면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렵긴 할 겁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나름대로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론의 통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사태도 그렇고 그 전에 이 주변 국가의 한국과의 관계를 볼 때 한국의 국론이 통일돼 있을 상황에서는 주변 강대국이 한국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국론이 분열돼 있을 경우에는 그 틈을 타서
더욱 더 어려움을 우리한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격화될 미중 갈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국론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전재성 교수가 마이크를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재성입니다. 저도 박홍근 교수하고 같은 주제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미중 경쟁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미중 경쟁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대응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중의 경쟁을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 경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논자에 따라서는 패권 경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둘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략 경쟁은 양국의 핵심 이익을 건 어떤 면에서 제로섬 게임적인 그런 경쟁인 반면에, 패권 경쟁은 양자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 질서를 누가 주도하느냐 하는 본격적인 세계 질서를 관련된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경쟁은 패권 경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한국의 대응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미국 아니면 중국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권 경쟁의 특징을 생각해 보려면 우선 패권이 어떤 힘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복잡한 얘기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힘,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과 부담을 감당하려는 국가 전체 차원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굉장히 많은 희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의 규범을 따르고자 할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내 정치나 외교 정책의 규범적인 성격이 상당히 우위를 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고요. 마지막은 국제사회의 자발적인 팔로워십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지 않으면 사실 패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그런 지도국의 지위를 지향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19세기에 GDP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대략 1880년대인데요. 실제로 패권 국가가 된 것은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2040년 전후 미국과 중국의 GDP가 엇갈릴 거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력 비교도 장기적인 국력 비교를 봤을 때 지금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말고 더 기저 변수가 되는 인구의 문제라든지 특히 기술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변수들을 다 고려할 때 아직은 미중 경쟁이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고 그 승패가 어떻게 될지의 실마리를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제3세력들, 중견국들의 전략적 선택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중 모두 기존의 미국이 만든 질서, 1945년 이후에 자유주의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질서를 규범적으로 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다. 중국이 과연 미국 중심의 질서를 온전히 거부하고 그것을 대체할 질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국력이나 규범력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미국이 힘이 가장 강한 국가로 21세기에 남는다 하더라도 힘이 강한 국가가 꼭 패권 국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정부에서 본 것처럼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국제적인 공공재를 제공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면 초강대국이지만 사실 패권국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징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국력은 강하지만 국민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급자족적인 경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내향적인 초강대국이 된다면 비록 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지역에서의 안정자 역할을 스스로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미중 경쟁의 추이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상당한 공세 전략을 펴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대중 전략을 둘러싸고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미국의 전략적인 방향이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냉전이 부활되는 신냉전 전략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다. 마치 지금 국면은 대략 한 1947년, 48년경에 미국이 소련의 도전에 대해서 이념적 공세로 규정을 하고 전 세계를 양대 진영화하는 그런 형태의 외교 정책을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른 국가들이 쉽게 수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미국 내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대결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의 모색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대전제하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과 같이 과거의 양자동맹 중심으로 이어져 왔던 동아시아의 동맹 체제를 우리 쿼드 플러스 흔히 이제 언론에서 네이밍한 것처럼 다자안보 체제로 쉽게 이행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하고의 안보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구상에 대해서는 한국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미중 간에 굉장히 급변하고 많은 스테이지가 있게 될 미국과 중국의 경쟁 체제에 대해서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 역시 기존의 자유주의 규범의 질서를 본격적으로 거부하는 것인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중국이 비판하는 것과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 온 자유주의적이고 다자주의 질서 자체를 중국이 거부하는 것은 좀 다르다. 만약에 후자라면 엄청난 반중에 대한 밸런싱이 있을 것이고 견제가 있을 것이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런 자유주의 이탈 정책을 취했을 때 세계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의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제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력의 격차 지금은 압도적으로 미국이 앞서고 있고 동맹 체제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중 간의 주요 사안을 중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관여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국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도 미국하고의 경쟁을 패권 경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공세성, 우리가 어서티브 차이나라고 하는데 그런 어서티브니스를 하면서 동시에 국제 규범을 스스로 사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을 관여하려는 전략적인 구도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질서를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강대국 지정학의 부활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그것은 이제 국제정치에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세력균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그렇게도 물론 갈 가능성은 많지만 미중 간의 싸움만으로 국제정치가 규정되기에는 이미 국제정치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미중 어느 한 나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국제적인 보건 공공재를 생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집합적인 의미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한국의 대응에서 연결해서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미중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하기 전에 중견국으로서는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 질서가 미중 양대국에 의해서 좌우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 아무리 힘이 강해도 패권국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거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패권 불가능의 시대에 접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D10 얘기 나오듯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집합적인 리더십 이런 게 더 강조되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미 전략과 대중 전략을 정하기 전에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미중 관계 전략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국 정부의 미중 관계 전략을 보는 시각은 중국으로 경사돼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고 해외의 시각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없으면 미국하고 협의도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터놓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중국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 스스로 내심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미국은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데 우리는 전략적 협력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명확한 대중 전략이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발제자의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뭐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무시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는 미중 또는 중미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나야의 입장에서 하는 게 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령 2050의 세계 질서에 대한 구상이 혹시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 당 차원이나 그 국가 차원이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그 시각들을 보이시는지, 그것에 기저해서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고 하는 것에 뭐 여의도도 그렇고 또는 정부적인 차원 또는 학계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에 관한 커다랗게 보면 결국 두 개의 문제에 대한 그 논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홍익표 의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하영선 선생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더 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 전재성 교수님하고 우리 박원근 교수님은 여러 차례 제가 세미나에서도 뵙고 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재성 선생님께서는 원래 그 중국 문제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미중 관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양국의 패권 쪽에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훨씬 더 초점이 있다면 박원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역시 한반도 문제나 남북 관계를 포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미 관계와 또 한반도 북한 문제까지 포괄하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면서 글을 전개를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우선 그 하영선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신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관계 양국에서의 보는 관점을 볼 때 그 키신저 박사가 했던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미국은 체스를 두는데 중국은 바둑을 둔다 이런 얘기를 온 차이나에서 그 자기 저서에서 쓰신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굉장히 과제 중심적이고 공격적이고 직선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온다면 중국은 좀 반대로 우회하거나 또는 다른 이슈를 또 섞거나 또는 그 세를 만들어가거나 좀 더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시체말로 뭐 나쁘게 표현하면 물타기를 하는 거고 좋게 표현하면은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도리어 한 가지 이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를 뒤섞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 태도를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경쟁자, 양국이 협력적 경쟁이든 전략적 경쟁이든 경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하는데 이 영어로서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미국의 보고서에 라이벌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에너미란 말도 있고 라이벌도 있고 컴페티터란 말도 있을 텐데 순수하게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경쟁자, 미중 양국이 경쟁자라고 할 땐 컴페티터가 더 맞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에너미는 아니지만 라이벌 개념일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라이벌이라고 할 때는 번역은 경쟁자로 했던데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영어를 하신 분들한테는. 즉 우리 개념으로 하면 필적, 숙적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군사적으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진 않지만 이 양쪽의 관계는 기존의 그 협력과 조정의 단계를 넘어서는 일종의 그 근본적인 양 국가 간의 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움을 경쟁하는 단계에 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재성 선생님이 이건 패권적 경쟁으로 그 패권 국가 간의 경쟁으로 갔다는 말에 전 100%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상대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를 백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주변 국가들이 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규범과 가치를 같이 함께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 중국의 단계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뭐 세 번째 규범과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첫 번째 그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 쪽에 나갈 수 있는 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력 그리고 곳곳에 미국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국가들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해도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태평양 등 이러한 그 동맹 국가들이 사실은 중국에 아직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중국에 대한 경제 걱정을 하지만 아직 중국이 미국에게 패권 국가의 본격적인 경쟁 단계에 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양 국가의 경쟁의 핵심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가 뒤에 다른 우리 세션에 그런 논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그 5G나 그 4차 산업혁명 등 이런 신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도전을 막아내는 건데 이것은 과거의 새로운 이 21세기형 패권 국가의 새로운 유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적으로 뭐 해군력을 가져야 되거나 동맹 국가가 없더라도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측면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도전이 매우 거셌고 최근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런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국의 경쟁 관계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뭐 그 많은 분들이 2030년 얘기하신 분도 있고 2050년 얘기하는데 패권 국가 실제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뒤집힌다 하더라도 이 가치 규범까지 뒤집히는 데 시간은 통상적으로 국제 질서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감안한다면 2050년까지라도 저는 여전히 그 세계 질서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중국이 계속 도전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미중 관계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하는 건데 저는 전통적 분야와 비전통적 분야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느냐 또는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과거보다는 그 공정하고 자유로운 그 다자적 질서, 자유로운 질서보다는 미국 중심의 질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조금 완화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전통적 분야, 흔히 이 안보 분야하고 통상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중 간의 관계가 거칠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이 휘말리거나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굉장히 중국과의 경제적으로 의존이 많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하고 독일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가 그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리한테 피해가 많이 오죠. 예를 들면 철강 문제, 미중 간의 철강 분쟁이 생기면 바로 그것은 우리 철강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를 통해서 그 안팎을 해올 때 지금까지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의 매우 효율적이고 강력했던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기술 협력 시스템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그런 글로벌 가치 체계를 끊으라는 게
사실상 미국의 암묵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경제 통상을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지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교안보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 바이든 정부에서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보다는 미일 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동맹과의 그 관계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질서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도 뭐 과거 사드와 같은 어려움은 초래되지 않는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렵기만 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교라는 게 이제 비전통적 분야가 과거보다 많이 새롭게 이슈가 됐죠. 그게 예를 들면 젠더 이슈라든지 또는 인권, 민주주의, 기후변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비전통적 분야가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보건 의료 분야에 있던 새로운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는데 한국은 비전통적 분야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중견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미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딜레마에 빠지기보단 때로는 미중 관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선택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결국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통적 분야의 딜레마하고 비전통적 분야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조율시켜 나가고 조화해 나갈 것인가가 저는 앞으로 남은 그 외교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남북 관계 중심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남북 관계는 뭐 우리 박 교수님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보다도 바이든 정부가 하면 일단 저는 우선순위가 밀릴 것 같습니다. 탑다운 방식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정부에서 훨씬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당장의 남북 관계, 한미 관계보다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와 그 한미일 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가 훨씬 우선되기 때문에 도리어 우선순위가 몰리면서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북한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시간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시간 동안 어떻게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시간을 우리가 보낼 거냐 스펜딩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미국과의 그 인식의 공감대를 높여가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이 합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미 간의 북한 문제를 어떻게 미래 비전까지 합의에 넣어서 다룰 거냐에 대한 합의를 양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의 의회까지 포괄되는 어떤 투트랙 정부 간 합의뿐만 아니라 이 정당 간의 합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상당한 이 높은 수준에서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저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을 때 아니면 트럼프 정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 의원 해주시죠. 네. 들리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양선 선생님, 또 우리 박원곤 박사님, 전재선 교수님, 또 우리 또 홍익표 의원님 같이 모시고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 저는 초선 의원인데 여의도에서 이렇게 진지하고 건설적이고 비정치적인 토론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쟁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전망이 뭐냐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질문이 될 텐데 아마 미중 간의 경쟁이 이게 불가역적인 거냐, 좀 바뀔 수도 있냐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제가 미국 가서도 얘기를 해보니까 미국 내 분위기가 상당히 미국답지 않게 한 목소리로 바뀐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가치를 부정하고 미국이 쌓아올린 국제질서의 어떤 원칙을 부정하고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그런 도전자다 하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만일 되면은 경쟁의 양상은 조금 더 세련되고 또 동맹국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경쟁이라고 하는 본질은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럼 미국은 뭐를 목적으로 하고 중국은 뭐를 목적으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국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정도 한 2030년 어쩌면 2050년까지도 미국이 원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이 절대로 미국과 대등한 어떤 라이벌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거는 미국이 2050년을 넘어가서 아주 길게 어떤 목표를 잡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중국은 장기적인 목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제1의 슈퍼파워가 되고 싶다는 그런 목적이고, 이 서거한 리콴유 싱가포르 수상이 책에서 중국의 목표에 대해서 이미 왜 중국이라고 세계 제1의 강국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당연히 중국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제1의 강국을 아마 목표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분명치 않은 거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5년, 10년, 20년 정도에서 중국이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중국이 미국이 만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말하자면 근본적인 도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전재승 교수님 말씀처럼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가 중국의 번영을 가져온 그런 수단이니까 그 수단을 여전히 좀 이용하면서 적절히 경쟁하고 적절히 싸우고 또 적절히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지, 이거는 좀 확실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과거의 전진 배치 전략을 계속 쓸 건지 아니면 후퇴할 건지, 소위 요새 얘기하는 오프쇼어 밸런싱 전략과 유사한 전략으로 돌아갈 건지가 어쩌면 우리의 안보 전략의 선택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선택지를 제한하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의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빨리 제가 생각한 커다란 방향 3개와 구체적인 이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우선 제가 사실은 언론과 또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더 이상 대한민국한테 편안한 선택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갈등이 났을 때 그게 우리 외교 정책이 잘못해서 갈등이 난 것이 아니고 상황이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은 갈등이 생기면 우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보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는데 이해는 갑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쉽고 편안한 선택은 별로 없다는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둑하고 똑같이 우선 수비를 하고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악수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소미아 같은 건 악수입니다. 지금 미국을 한일 갈등에서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는데 전혀 저희 생각처럼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카드 꺼내면 안 되고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 이것도 악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이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북경에서는 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국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마치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 같은 인상 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악수입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참 기본인데요.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원칙과 일관성을 우리의 편으로 만든 그런 전략을 펴나가야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씀드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동맹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모든 나라들이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대한민국의 행동을 예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과제는 이 지역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과연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그 자유의 항행 정책에 그 항행 훈련에 들어갈 거냐, 이런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고
저희가 심사숙고가 필요한데 한미 동맹을 관리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고 사실은 북핵 위협 때문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일 간의 미사일 경보 훈련을 지난 정부 때 여러 차례 실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영내에서 미국이 하는 일에 한국이 참여하라라고 하는 압박을 경감하는 데 도움도 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필요한 일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미국이 아프리카의 해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문제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을 큰 틀에서 관리해 나간다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하 교수님 자꾸 보시니까 빨리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안보 부분은 좀 더 어렵습니다. 안보는 사실 뭐 미국이 동맹국이니까 좀 쉬운 편인데 안보가 아닌 부분은 참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규범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한 건 한 건마다 그 케이스의 실제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국익에 따라 입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미중 양쪽에 설득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중국이 추진하는 AIIB에 참여를 할 입장이 된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미국에 설득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식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들어가고 중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은요. 더 이상 이제 미중의 표면적인 갈등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017년에는 이게 미국 편을 드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세안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세미나에 대한민국 외교부 2차관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 어떤 제안이 나왔을 때,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제안이 나왔을 때 지레 이게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반대하겠구나 해서 반대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놓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같으면 저 같으면 2년 전에 그냥 환영한다고 입장을 정했을 겁니다. 환영을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아이디어의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가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좋지 않은 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것이 우리 홍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들은 뭐 무역 문제도 그렇고 규범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정하고 양쪽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첨단 기술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안보와 동시에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중국 우위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우리 같은 나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보셔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이든이 하고 있는 민주당 정강 정책에 동맹국들의 협력을 받아서 첨단 기술에서 대중 우위를 확보히 하겠다고 써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바이든이 되면 어쩌면 첨단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요청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답을 요구하는 시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심사숙고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이 호주의 예가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호주는 국내 보안기관에서 화웨이가 과연 보안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정하고 그 정책을 한 7, 8년 계속해서 펴오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미국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중국이 반대하니까 안 한다든지 하는 걸 좀 떠나서 실제로 화웨이에 대한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이 있어야 훨씬 이 문제를 결정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혼자 대응하기엔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그 발제하시면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여기 제목처럼 중견 국가들 미중 간의 협력을 원하고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중견 국가들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여러 나라 있죠. 호주도 있고 인도도 있고 아세안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일본입니다. 지금처럼 일본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이 반대하는 나라로 하는 것은 제가 일본을 변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원인 제공을 일본이 많이 했지만 여전히 이거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좋은 외교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일 외교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일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위안부 합의도 이제 사실상 파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문제로 해서 좀 시한폭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자, 대일 관계 참 어렵지만 초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대국민 설득,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중 간의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좌표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일본과의 협력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한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상대로 그 좋은 발제와 상당히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기왕에 이 단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 저까지 포함해서 2분씩 쓰겠습니다. 다섯 명이. 그리고 1, 2분 시간 남으면 플로어에서 긴급 동의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받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2분 동안 제가 좀 첨언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희망사항 내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냉전 내지 탈냉전 사고에서 쓰는 그 안미경중이라고 하는 그 단식부기적 생각은 좀 모두들 접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미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군사, 경제, 기술 규범 동맹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복식적인 의미의 인트레스트를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단식 부기를 작성해 가지고는 대단히 선택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희망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50에서 2020을 보는 노력이 우선 특히 여의도나 이런 데서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2050에 더 이상 중국이 없다 그러면 지금 중국한테 줄 섰다고 하는 우리는 운명은, 또 반대로 미국이 2050에 완전 몰락했다 그러면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만 한가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전망 2050은 그동안 중국이 적어도 3만 불 경제가 돼서 미국을 압도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2030부터 2050까지는 대개 미중의 각축이 계속될 것으로 바라본, 반대로 안보적인 차원에서 군사비는 중국이 꾸준히 늘어나서 2050년대 되면은 비교적 비슷해지지 않겠냐. 거기 플러스 우리가 규범 기술까지를 염두에 둔 그림을 여야와 정부 당국들 또는 학계가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이미 늦었지 않나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북한 문제입니다. 바이든이 만약 되면 뭐 좀 기다려보지 이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되면 역시 바이든이 가장 앞에 내오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이나 북한에도 원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 당국이나 여의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데, 지금 그 평화협정이나 이런 논의보다 더 다급한 문제에 아마 직면하게 될 수 있는, 실제 그런 논의들을 그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뭐 직접 간접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일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제가 상징적인 말씀을 드리면 역시 국력을 키우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2000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2000년에 중국의 그 GDP가 1조를 간신히 넘었습니다. 2010년에 일본과 5대 5였습니다. 2020년에 일본의 3배고 미국과 4대 3입니다. 20조 대 15점. 완전히 얘기는 다릅니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이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GNP가 일본의 GDP가 같아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GDP와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경우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일 문제에 많은 것은 새로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안목에서 문제를 보고 무엇에 전력해야 될 것인가, 미래를 위한 미래 청산이 빨리 필요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대성 교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2분 정도. 네, 제한된 시간이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그 두 분 의원님께서 그 특별한 의견 차이 없이 그 미중 관계나 중경구 외교에 대해서 다 의견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정부의 지금 미중 관계 외교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 우리 정부는 야당 포함해 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전략적 모호성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전략적 입장이 명확히 있으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 입장 자체가 모호한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이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때로는 감추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전략적일 수 있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전략 자체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황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또 한미 동맹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중국 측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면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입장이 없으면 반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사안별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입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나라 전체의 정책 지식이랄까 그게 상당히 정교하게 가다듬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상황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 그다음. 제 발제문에는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그 조태영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진 배치 전략에 대해서 잠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전화를 좀 많이 받는데요. 이번에 SCM에 왜 주한미군을 이전과 같이 계속 유지하지 않느냐, 또 28,500명이 앞으로 얼마나 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경험을 기억들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당시 국방 대비 태세 검토를 실시했었고 근데 그것이 9.11 테러로 사실상 진행이 못된 것을 지금 에스퍼 국방장관과 미국 전략가들이 이미 시행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는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니까 미국의 분산돼 있는 전진 배치 전략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군으로 재편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원칙을 이미 에스퍼 장관이 여러 번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전진 배치된 미군의 숫자를 줄이겠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신속 기동이 가능한 능력을 부여하겠다. 세 번째는 적지 않은 숫자를 미국 본토로 다시 들여오겠다. 네 번째는 동맹국가 우호국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 그게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전진 배치된 전체 미군의 변동은 불가피하고 이것은 뭐 앞으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이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숫자에 직면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변화하는 이 전진 배치된 전략의 측면에서 어떻게 한미 동맹을 가져갈 것이고 어떻게 북한을 대비하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정책을 정해야 되느냐라는 큰 그림 차원에서의 얘기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조태영 의원이 먼저 입론하시는 게 그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이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대북 정책 굉장히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는 말씀은 이제 우리 하 선생님 하셨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생각보다는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정책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10년 전에 미국 정부가 들어서서 하던 정책 검토보다는 굉장히 빠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바이든이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 둘 중에 한 가지 대북 정책 중에 하나로 추각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는 이제 진정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정책을 펴게 되면은 결국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 대북 압박과 제재에 중점을 둔 대북 압박 정책이 되어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수의 목소리 같기는 하지만 만일에 북한의 핵능력 팽창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어느 정도라도 브레이크를 거는 쪽이 낫겠다라고 하면은 스몰 D를 추진할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안보 이익에 크게 문제는 없고, 하지만은 미국이 만일 스몰 D를 추구를 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관리하는 대신에 북한한테 뭔가 반대급부를 준다. 그 반대급부가 특히 안보적인 성격,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확장 억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험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이든과 이제 한일 관계는 트럼프는 아시는 것처럼 동맹에 크게 관심이 없고요. 동맹의 틀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아주 나빠져서 한미일 협력이 잘 안 돼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바이든은 다를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고, 한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을 미국 측에 먼저 하는 쪽이 우위에 서서 이 한일 관계와 관련한 대바이든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과거에는 미중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옵션을 찾으라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외교부가 아니고 사실은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를 둔 그 이슈 TF를 만들어서 어떤 전략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미중 관계랑 관련이 있으면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한 가지에 대한 결정도 내리고, 결정 여러 가지 전체가 우리의 전략적인 틀에 맞는지도 검토하는 그런 청와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북한 문제가 쭉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하면은, 제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을 때 미국 가서 했던 얘기가 세 가지였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빨리 해라. 왜냐하면 되게 미국 정부가 1기 정부는 어영부영 시간 보내고 2기 정부 때 가서 뭘 하려고 그러다가 2기 정부가 임기가 끝나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1기 정부 초기에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을 미국 정부의 합의, 미국 정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워싱턴의 합의, 즉 의회까지 함께 가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클린턴 정부, 또 그 이전에 오바마 정부, 또 부시 정부 다 경험이 있는데요. 정부의 합의는 신뢰를 못합니다. 왜? 정부가 바뀌면 그게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 가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탑다운 방식은 그 바이든 정부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북한 문제에서. 두 번째는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북한 문제를 다뤄서 합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워싱턴의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 미 의회까지 포함되는 북미 간 합의가 만들어져야만 이 양국 간의 합의가 지속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그 바이든 정부가 될 경우에는 그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무시보다는 인게이지먼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바이든 정부, 오바마 정부 때 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당시 북한이 너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한국 정부에서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먼트하는 것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하겠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중요한 것은 동맹을 최우선시하고, 그러나 동맹을 최우선시하지만 그 다음은 다자주의와 국제 그 어떤 이 다자기구를 활용한, 그러니까 국제기구나 다자질서를 조화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보다는
접근하는 방식, 방향은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렇게 거칠거나 터프하게 접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의 그 새로운 외교 정책 기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 분야 그리고 비전통적 분야를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우리의 리더십 또 우리의 외교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급하게 그 한 라운드를 돌았습니다만은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고 싶은 거는 박원근 교수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 같은 감축 문제 같은 것을 국내 수준의 지금 논의를 보고 제가 답답해하는 것은 금년도 일본 방위백서와 우리 국방백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우린 대개 한일연합 문제를만 찾아보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다영역 작전이라고 하는 소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즈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두꺼운 챕터가 일본 방위백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적어도 아태 공간에 있어서 해군 해병대의 작전이라고 하는 공간 개념이 이미 바뀌고 군사훈련이 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같은 것은 정말 골똘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처럼 좋은 발표와 그 여의도에서 귀한 두 분 의원님 모시고 좀 더 길게 좀 본격적으로 싸웠으면 좋겠는데 뭐 저를 포함한 이해와 MBN이 시간표를 이렇게 짰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마 공식적으로는 일단 이 세션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발제와 바쁜데도 토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영선 이사장님, 홍익표 조태영 의원님, 박원건 전재성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요 미중 안보 경쟁과 한국의 전략 세션은 마치도록 하고요. 10분간 휴식 후에 2시 25분부터 제2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